열심히 사회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대신 밀어내고 온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냥 다 같이 그냥 토론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많이 기다리셨고 한 30분 지금 지체가 됐는데 일단 오늘 주제 발표를 주신 우리 박찬호 회장님한테 한 20분 되나요? 네. 20분 정도 일단 주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시작을 하기에 앞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상 회의에서 저희가 항상 늘 버릇인 부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얘기를 하자라는 게 항상 제 모토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님 말씀대로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내용은 사실 그렇게 페이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늘 가까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건축적으로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택 공급에 주택의 해결책으로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한 3년 정도 보급이 사실 됐습니다. 3년 보급이 됐는데 그동안의 그 트렌드라든지 패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좀 하고요. 사실 제가 어떤 도시형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들을 어떤 평면이나 그 다음에 그 도시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인 접근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사실 많이 좀 못 다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시각적인 관점이 좀 많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형 주택을 왜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것 사실은 제가 목차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도시형 주택을 보는 관점이나 경실련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도시계획센터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대주제라는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형 주택에 대해서 관련된 키워드들을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좀 해봤거든요. 주택보급, 공급물량, 보급률, 주거환경, 주거율, 서민용이냐, 전세안정의 기회행위냐, 제도 완화가 왜 그렇게 자주 되는가, 최근 몇 년 동안. 또한 이게 심지어는 투자 상품으로서, 또 건설사들이 요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 침체함으로써 최근에 이걸로 하던 상품화, 또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목적, 그다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그런 트렌드의 한 일면이냐,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 보급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어느 것도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의 하나일 뿐이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나타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걸 보면 뭔가 좀 기준을 못 잡았지 않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도시형 주택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서 과연 다뤄야 주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용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 이거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이 법이 2009년 2월 3일날 주택법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 과연 왜 도시형이란 말을 붙이고 생활이란 말을 붙이고 주택이란 말을 붙였을까?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물량을 일정한 물량을 민간 쪽에 공급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찾지 않았는가 법적에서 그 방법으로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2조 4항에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는 150세대 미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완화가 되면서 300세대 미만에 대한 국민주택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도시 기반 시설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관설이 불가하다는 또 한 번의 또 조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신소형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기존의 소형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편법화 아니면은 법을 바꿈으로써 불가능한 영역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접근적인 방법을 좀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단지형 연료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된 주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신조 어디의 조합이 나온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용어들이 막 섞여버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일단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지형 일본은 뭐고, 단지형 다세대는 뭐고, 원리는 뭐냐라는 이런 얘기를 보면은 뒤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면적과 규모, 그다음에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각종 규제나 이런 혜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도시형이란 말 듣고 생각하는 붙어서 사실 저는 이 뜻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런 얘기를 사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나오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면 사실은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어떤 니즈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밝히는 부분인데 제일 큰 게 행복 부족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에 보게 되면은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약 62.5%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제로 비율이 1985년부터 2005년간 이렇게 계속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는 건데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많이 충족할 수 있겠는지 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접근했던 인간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현재 신주택 보급률이라고 해서 2011년도까지 서울이 97.1%가 지금 나옵니다. 전국 평균 102.3%. 아까 최동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이 좀 한 104%, 102%는 104% 정도 나오는데 여튼간에 이런 주택 보급률하고 실제로 주거율,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주제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짜 수요자들은 누구 있나? 누가 진짜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이 보급에 되는 게 1인, 2인의 가구 증가율이라고 다시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요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2035년 정도에 되면은 거의 70% 가까운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 사실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35년이라고 하면은 향후 4반세기 후의 얘기거든요. 그걸 예측을 보게 되면 100년 중에 70명이 나올로 가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제가 별도로 고찰을 한 건 아닙니다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같은 경우 지금 1, 2인 가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23.9%에 24.2% 정도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플로어에도 아마 혼자 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은 사실 많은 수가 혼자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홀로 가구냐, 2인 가구냐, 단독 가구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아마 논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왼쪽 표에 보시게 되면 자기적인 비율이 또 사실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가 비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인 가구 비율은 늘어나고 서울의 자가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으로 풍선 효과가 나지 않았나. 사실은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맨 위에서 결론 비슷한 시사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준주택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주택 대체품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급되면 괜찮겠지만 이게 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완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완화했던 내용들이 본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큰 전제는 도심 서민이나 1, 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 주택을 공급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주택 건설 기준과 공급 조치 등의 규제에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2010년 7월 국토해양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를 먹을 필요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과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것은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규제 완화라는 건 불편한 거 완화를 해야겠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이나 건설 관련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원룸형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용어로만 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구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범위에 와서 보면은 공동주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룸형 주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버퍼링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나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유리하게 그 공급자 입장 위주에서 법을 완화하고 공급이 편하게 하고 세제 혜택을 해주고 각종 완화를 해줌으로써 같은 면적과 같은 대지의 조건을 갖는 다른 주택이나 용도, 다른 용도에 있어서 불리함을 좀 나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분, 감리는 뭐 주택법 기준, 건축법 기준,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적용과 미적용을 받는다. 사실 적용을 받고 미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이죠. 어떤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거는 선택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규칙도 뭐 적용을 받는데 일부는 적용을 받고, 뭐 건설기준도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 공동주택인 걸 왜 만들어놨느냐? 공동주택 안에서 해결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또 별개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과연 사무실이냐 주거냐라는 거 볼 때 거기에 또 애매하게 준주택이라는 말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런 그 기준이나 차이점을 보시면 나타나가지고 또 원룸의 주택과 다가구주택 글쎄요. 아마 건물만 봐서는 구분 못하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한 기준이 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법에 의한 기준이 형평성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지형 연료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이런 용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주택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건물이죠. 다 같이 사니까 공동주택, 혼자 사니까 단독주택, 일반주택, 여러 사람 사니까 다가구, 예? 다세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서 밑에 또 투룸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자기가 원룸형인데 자, 그 전액면적 30제곱부터 넘으면 또 룸을 하나 더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럼 이게 무슨 원룸형이냐. 나는 분명히 명확하게 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그 준주택 아니면은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해주고 이거 도대체 아파트인지 또 뭐 난방을 깔았다 말았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사무소냐 집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단순히 뭐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에 포커싱이 맞추려고 단순히 숫자를 뽑아내기 위한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자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또 수요자가 원해줘도 안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한 거죠. 뭐 계속 좀 완화 사항입니다. 사실 약간 상당히 네가티브한 얘기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주요 개념상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큰 내용들을 해보면 색깔 들어간 그 박스만 보시더라도 2009년 도입된 이후부터 2009년 11월에 되면 전세시장 안전대책으로 규제 완화 이거 뭐 몇 개월 만에 뭐 전세시장 안전대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전세시장의 안전대책의 정말 그 중요한 요소였었던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원래 개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소형주택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1, 2인 다가구 그외에 이제 군집이 이루는 그런 가구들을 말하는 건데 전세시장의 안전대책에 과연 1, 2인 가구만 포커스를 할 거냐라는 개념이 과연 여기는 다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완화해준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이나 세대당 전용 면적 상향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자꾸 기존 주택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책임져야 될 의무는 책임을 안 지는. 그래서 주차장은 딴 곳은 뭐 전용 면적만큼 부합되나 세대만큼 한 개씩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같은 별개 좀 더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거죠. 뭐 2019년 11년 같은 것도 뭐 인동기준 같은 거 완화되는 그런 거. 사실 이거 되게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주거 환경의 악화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사는 사람들, 다가구 사는 사람들,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이나 기타 일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공급 개념이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을 볼 때 이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무소나 영업장소 기타 그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겠지만 분명히 이건 큰 전제에서는 주택이거든요. 주거입니다.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이런 걸 과감히 걸 보면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주차장 조례 완화 또 말씀드립니다만 또 그다음에 주택법도 2011년 3월에 또 개정이 되면서 건축규모 세대를 150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해주면서 이거의 핵심을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300으로 됐을까? 결국은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성이나 투자 목적이 가능한
그 법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2011년 4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세에 대한 부분을 일단 허용을 해줌으로써 소위 이제 그 집주인과 그 세입자들이 동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보면은 원룸에 투룸이 들어가면 그게 원룸이냐 아니냐.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정까지도 갑니다. 사실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데 뭐 원룸인데 투룸이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주요 개정 내용들에 크게 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사실 제가 뭐 밀도 얘기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아마 밀도와도 아마 상당히 밀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쉽게 가지 않았나.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대 시설에 대한 면제나 완화 조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혼용이 돼서 또 조금 더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들이 그 완화, 제외, 면제, 일부 적용 이런 부분들로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이거 뭐 4m, 6m가 4m로 되는 거,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안전표시판, 비상급수, 어디 놀이터, 근린생활성 경로당.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경로당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공동주택 개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생활 관련 시설들이 과연 필요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동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설계를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법조항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부분이 이게 반대가 없었을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법 논의 과정에서 쉽지 않았었던 결정이었을 거고 0.25H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만만치 않았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음이나 배치 기준 척도에서도 다 공동주택의 기준을 제외합니다.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그 다세대성 단독형 주택에 가까운 그런 그 원룸이면 상관이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단지별로 이루는 연립형이나 그 이상의 그 단지가 될 경우는 사실 이건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도심에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교통에 가까운 곳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제가 뭐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최근에 아마 조선일보 그 기사가 내용 나왔던 겁니다. 물론 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100% 신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많이 동감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원룸의 비율이 시작돼요. 이 원룸이란 범위가 도시형 생활주택 비율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정부의 1, 2가구 주택장려, 분양가 저렴 수익률 좋아, 3년 만에 16만 가구 건설 열풍, 폭발적 증가, 많아도 너무 많아.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동산 관련 쪽에서 조사해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써온 건데 결국은 전월세에 시달리는 2, 3인 가구, 초미니 원룸이 들어가는 게 모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6만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또 한쪽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실제로 2, 3인 가구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고시형 같은 스타일의 원룸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하고 공급되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 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수익률이나 집을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아마 많은 비용들을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수익률을 뽑다 보니까 원룸 연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실질적으로 전세 부분이나 아니면 교통의 요지인 곳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2, 3인 가구의 실질적인 수요 부분은 지금 거의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있는데 왜 부족하느냐 이런 또 모순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공실률이 급증이 된다. 결국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저하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은 분양가 한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좀 서울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보면은 한 공급업체의 내용을 보시면 9.9평짜리가 전용 면적이죠. 공급 면적입니다. 그 금액상은 2.34억에 평당 환산을 따져볼 때 2,359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형 주택의 그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인가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뭐 어제 오늘 계속 좀 뭐 작업을 좀 했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따져보니까 재건축 포함해서 평당 1,664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신규 공급되는 서민형 도시생활주택의 공급가를 보게 되면 2,359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이것도 저렴한 것도 있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공급하는 업체나 이 수요층들을 보게 되면 공급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익성이나 투자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준주거 도시형 생활주거 투자 설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과연 주거가 상품이냐? 아마 여기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상품이란 말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뭐 어떻게 주거가 상품이냐라고 또 거꾸로 대물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실무나 현업에서는 상품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 메이저 건설사들 상품 개발팀이 있습니다. 예. 그럼 무슨 뭐 여기 뭐 물건을 만들어서 무슨 뭐 핸드폰 파는 거냐 자동차는 그게 아니고요. 보면은 주거를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주거를 주거로 안 보고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이라는 건 쉽게 들어 팔려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설명에 왜 주거가 등장을 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2009년에는 1,021만 원에서 2011년에는 1,71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12월 현재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64만 원인 걸 고려해보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현상인가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생활주택 공급이 그 뒤에도 표가 좀 나오고 있으면 현재 한 8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됐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한 2만 4천 가구인데 뒤에 표를 보게 되면은 도시내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저희 서울 자치구에 그 표를 좀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룸형 공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표에 아까 2, 3인 가구가 들어갈 방이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보시게 되면 2012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원룸형입니다. 7만 8천 가구가. 그 원인은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누구냐? 독신자만 살아야 됩니다. 나와 홀로 가구나. 그러나 역시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정성이나 공급과 수요 부분이 어차피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숫자가 그대로 주택 공급률로 들어가다 보니까 허와 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규제 완화 시행돼서 300세대 미만에 대한 확대와 일반 주택 혼용이 또 가능해지고 생수자용립해서 원룸은 2개 되는 그런 규제가 완화 대폭적으로 풀렸던 게 2011년입니다. 그러면서부터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공급된 양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이걸 공급이 늘어나는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공급자들의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얘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게 만들어놨지만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의 해결책으로 볼 것이냐 이런 업자들의 이런 그 수익원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 11월 부동산 서비스 하는 게 17만 건이 원룸이다라는 그 얘기가 20만 건 중에 17만 건이 원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숙사의 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시 좀 정리한 건데요. 그 기숙사형하고 원룸형에서 단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면적이 많은지 보시면 대부분 12에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거의 6평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공급형을 보시면 역시 요 부분이 제일 많다는 게 좀 있으시고요. 2, 3인 가구가 쓸 수 있는 4, 50, 10년 60제곱미터 이상은 저렇게 거의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구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왜 강서구와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더 많을까라는 원인 분석을 사실 하다가 좀 못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왜 저 지역이 집중됐을까라는 걸 공부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좀 답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이따가 의견이 있으시면 왜 저 특정 부인 저 산객과 저렇게 높을까에 대한 한번 답변을 거꾸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연도를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또 경실련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표를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20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우리가
물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고, 주택도 하나의 재테크라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테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분 명함 사진에 이렇게 제가 좀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름 좀 가린 거는 나중에 제가 소송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했으니까 경쟁에서 좀 많이 방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모모 대표님께서는 그 돈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창업에도 투자하고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거라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의 그 투자 가치가 되는지 투자의 목적이 되는지 투자의 미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회사들 보시게 되면 뭐 GS, 대규모 회사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저희 회사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많이 의뢰를 해요. 네, 제가 건설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건설사들이 하나의 돌파구로서 지금 찾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투자, 초역세권 대학가 중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투자, 공동적으로 투자라는 얘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과연 도심성분이나 1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소위 투자를 하고 돈을 넣고 그거에 몇 배가 나오는 그런 수익 구조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가 됐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건설마다 단점이 있으면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거라는 거는 그런 별개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사점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한 8가지 정도를 정리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결론이나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으면서 틈틈이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딱 시간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대안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었고 다가구 다세대라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 3인 위한 소형주택은 결국은 이 도시형 주택으로 다 물려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접근했을 때는 이 정도의 주택수를 지을 수 없는 게 현행 법령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부대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관련 등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숫자가 중요한 건가? 내가 몇만 가구 임기 했다. 내가 내 정책은 이렇게 해서 몇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공급론이다. 과연 그것 때문에 완화 지원에서 빨리 공급시키고 민간에서 숙제를 지우는 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보다는 질이다. 결국은 집이라는 걸 한번 지어지면 30년,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사회적 재산인데 개인적 재산이라는 관점도 또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재산인데 이걸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머지 4가지 말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준주택의 주택 대체 구매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실 이 준주택이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좀 꺼냈는데요.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 말고도 특히 오피스텔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허가 관청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해석을 못 내려요. 특히 주상복합 설계할 때 보게 되면은 이거를 주택 비율에 넣습니까? 아니면 상업 비율에 넣습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애매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런 애매한 입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이 되어 있는데 공급자 위주적인 변경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나 몰라랍니다. 근데 지어지면 끝이다. 0.2H,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소음 문제, 그 다음에 부대시설 면적,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한테. 건물 지은다면 옮길 거든요. 해결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권례의 목적은 삶의 질의 향상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하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지원, 공급 우선, 공급 방식, 금융 지원. 왜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커싱을 맞추시냐는 거죠. 대부분이 수익자들의 몫으로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공급자들의 몫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공급이 필요한 거지 수적인 공급이 필요치 않나라고 해서 일단 제가 약 8가지 중에 4가지 정도는 제가 바뀌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 사실은 많은 주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다른 부분은 되게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부 통계자료나 이런 건 제가 국토해양부 자료들이 이미 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25 자치구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일부 좀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아시지만 제가 좀 사실 크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용어부터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택은 주택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자꾸 원룸이라는 접근을 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악화 쪽으로 가느냐. 악화 쪽이랑 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왜 그게 다시 초고가로 호화판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접근하기 아주 힘든 구조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기 계신다 전문가들 분의 의견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서로 교환돼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걸 말씀 좀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최봉룡 교수님 사회를 보시게 되는데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차피 시작하면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저는 토론자로 그냥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봉룡 교수님을 사회자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보면 혹시 이름표를 이상을 시키시니까 이렇게 같아서 시작을 계속 우리 이렇게 안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또 그렇게 되고 나왔습니다. 지금 박찬호 의원께서 아주 잘 도시생활주택에 대한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셔서 집행을 해주셨고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오픈을 지켜주셨지만 사실 상당 부분 또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을 또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정책에 대한 시간이나 모습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도시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또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아까 다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진영 토론으로 참석하신 두 분의 토론자님께서 먼저 우리 차를 대표님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시면 제가 좀 정리된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일단 공급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물리적인 공급이 제일 확실하고 보기 좋은 뭐랄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공급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사실은 저는 지금 쪽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주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러면서 1인 가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뭐 주제에서 벌어서는 얘기인 줄 알지만 1인 가구 자꾸 돌아가는 현실 자체가 좀 되게 슬퍼요. 그게 왜 늘어난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원인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주제 벗어났지만 어떻든 계속 1인 가구는 지금 통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실질로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공급 필요성이 있어서 공급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다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 아파트 그전에 그전에 다세대 주택, 다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용도 부분에서 이렇게 중복돼서 사용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데피니션이 이렇게 확실히 내려 있어가지고 딱딱 연립주택은 뭐 매칭이야 구멍 얼마 딱 돼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만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중복돼서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물리적인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다음에 거꾸로 또 공급 과잉이 돼서 공실이 남는다. 그래서 저는 또 공실이 남는 게 또 나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공실이 생기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또 이 가격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국가가 공급하지 않는 한 싸질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로 아무리 해도 싸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땅값 금방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내리려고 해도 이거는 정부에서 물량 공급을 하기 전까지는 가격은 그만큼 수익이 나오는 만큼 땅값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를 내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땅을 사서 투자를 해서 5%든 10%든 50%든 더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저는 보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해 주는 게 결국 인간한테 좋은 거냐. 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이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게 따로따로 사는 것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행복한 거냐.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이 사는 게 훨씬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혼자 사는 것도 경쟁적으로 혼자 사는 느낌이 들어요. 같이 살면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일일이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많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닭장입니다. 제가 설계를 했지만 전부 닭장이에요. 3m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파트는 닭장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파트 닭장이에요. 그럼 아파트에서도 왜 옛날에는 이웃끼리 인사도 하고 나누는데 왜 아파트에서는 이웃끼리 생전 인사도 하고 서로 잘 안 하냐. 저는 거꾸로 그 구조가 자체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달라야 되는데 전부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거죠. 하여튼 좀 주제에 벗어나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전 나름대로 한국어를 가제가 뭐 어떻게 얘기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논의 나왔던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쨌든 1세대 큰 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이 공급이 좀 많아지더라도 어차피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조정의 역할을 시간이 지나가면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불량하지만 좀 불량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성격 속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제 설계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지적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인동가격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다른 주거 수준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혹시 인동간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아까 법제도에 관심이 많고 법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동간격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생활주택이 전부 원룸용으로 한다.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원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땅값에. 그러니까 10평짜리 20평으로 짓는다 그래서 50만 원 받은 걸 100만 원은 못 받아요. 50만 원 받은 걸 하신 거니까 10평짜리 50만 원 10평짜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닭장처럼 되게 주거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근데 좋아질 가능성은 단지형이 돼야지. 저는 마당이든가 길 이런 걸 굉장히 나는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시 자체에서도 길이 없어진 거,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랑 찜뽕하고 야구하고 딱지치기 하던 마당이 없어지고 전부 자동차길이에요. 저는 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길 자체, 포장 자체도 아스팔트야.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2번이나 차가 뒤에서 내가 골목길 가는데 비켜라고 빵빵 거리더라고요. 하나 또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이나 마당 같은 거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길이나 마당이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사선이든가 진북사선이라든가 이거 길이라는 게 어떤 긴장감이 있고 긴장이라는 긴장감이 돼야 하는데, 전부 똑같은 법규 코드에서 지기 때문에 모든 길이 똑같은 풍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도 없고 이완도 없는. 그 다음에 마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당을 가지는 게 무슨 합리적인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높이를 반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전부 남쪽에 붙어 있어요. 법규에서 이쪽가 최악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법 개정이 며칠 내로 발표가 될 겁니다. 3층까지는 이제는 그냥 입내를 안 뛰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높이가 10m이면 무조건 북쪽에서 5m 뛰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전부 남쪽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5m가 아니고 높이의 2분의 1. 2분의 1치. 2분의 1치. 그래서 지금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게 그다음에 어떤 지금 그 이익이란 이익 구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짓는데 이건 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뭐 이렇게 해라. 제가 설계도 좀 재미난 설계라고 해서 너무 똑같은 이 닭장이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축주가 어느 날 받아들였다가 설계해서 그래서 결국 3번을 했습니다. 좀 제가 특이하게 좀 그 특이성을 가지고 차이도 있고 만약 닭장 같지 않은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더 다시 닭장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경제 논리에 경제 논리나 법 체계에 두 하에서 가지가 그런 이게 지금 참 어렵다. 그 이제 뭐 일조 관계라든가 지금 0.25H로 풀어줬으면 그러니까 0.5H로 풀어준 법 취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단지형 연립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 있는 어떤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그게 연립주택 이상이 되면 또 높이의 반을 대지금 계산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좋은 외부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타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는 높아졌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대상일지 아니면 이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더 논의들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지명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2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이제 뭐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다른 주택법상의 어떤 이런 건축법상에 관한 모든 국민과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뭐 건축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제 업자를 만나서 주차장 쪽이 가장 이제 보증 수익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분들이 많이 된 걸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숫자 가지고 이제 연구도 주로 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라고 숫자를 맞추려고 보니까 2009년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에 전체 이제 대개 한 0.4% 정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전체 대개 한 5.3% 코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이게 엄청나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혜택이 있으면 더 뛰어서 한 15.3%. 올해는 거의 한 2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55만 가구가 공개됐거든요. 저희 주택 경기가 이제 침체가 많이 됐는데 2008년부터 10년까지가 가장 이제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침체가 됐지만 그래서 40만 원 이하를 공급했습니다. 38만 원 외에 정도 공급했고 2007년에 55만 원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피크 이후로 계속 안 좋은데 작년에 근데 55만 원 가까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상황에서 물론 지방 아파트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 숫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확정돼서 놀랐는데요. 그 중에 이제 15%가 아까 말씀드린 15.3%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새로운 어떤 2009년 생겼던 주택이 붐이 되는 경우이고 올해는 한 60만 원 내외 엄청난 이제 지금 한 10년 동안 가장 피크의 공급이 됐는데 거기에 한 25%가 1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10만 원 넘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뭐 MB 정부의 어떤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예방을 드리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 어떤 1, 2가구의 어떤 공급 목적에 따라서 늘고 있으니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투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가격이 문제가 되고 투자가 많은 것도 조금씩 생기겠죠. 지금도 좀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논리대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고 문제가 되면 다시 또 물론 어떤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장 내에서 정부전환 운영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발제자께서 좀 하셨지만 1인 가구가 전체 한 50% 지금 정도 되고 앞으로 아까 2035년에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1인 가구의 어떤 많은 거 증가하고 있는 지금 3인 가구 상은 거의 스톱이고요. 딴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어떤 실업성을 만들었는데 그 1인 가구를 사실 수요를 뜯어보면 아까도 지금 발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떤 수요하고는 좀 대비가 크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고수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규제 완화를 저는 이 건축 종류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규제 완화를 너무 많이 했다.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다르거나 다세대하고 물론 다르죠. 주택법상에 어떻게 보면 상위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단 이렇게 하면 제가 혜택을 줬는데 그게 아까 인종강력도 얘기하셨지만 주거의 질이나 또 여러 가지 법 체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일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논리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공시는 있지만 수요가 있는 대학가라는 이런 데는 높은 분양가가 어떤 평당 분양가 높은 건 이제 원룸으로 이렇게 쪼개졌고 또 그만큼 또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나갔다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어떤 저소득층 뭐 대학의 어떤 자녀들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1인 가구가에서 60 제가 보니까 6.4%가 여성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나이 많은 홀로 할머니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젊은 그 층의 어떤 여자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또 저도 이제 서대문구 쪽에 살고 있는데 제 아는 이제 선배님들도 몇 분 이제 그 연대 서문 쪽에 이제 도시생활주택을 2분이나 지금 최근에 하시고 계세요.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전세나 월세를 하는데도 그 수요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공식이 생기는 데는 대학가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데가 아닌가 싶고 그게 물론 이제 고소득층 자녀라는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국민이 한 사람이고요. 또 딸도 많고 그래서 딸 어떤 여자들만 하는 수요하는 층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몇 층은 이제 여성 전용으로 분명히 하자마자 수요가 금방금방 그렇게 나가거든요. 최근에 너무 또 우주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 선배는 한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좀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어떤 법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있다는 사실 들고 또 주차장을 완화해서 실제로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돈을 내리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분들 보면 사실은 주차장 수요는 그렇게 많지 대학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주차장이 얼마 안 되면서 불구하고 비어있는 걸 저는 선배들 갈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나중에 너무 공급 과잉이 있을 때 조정은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그 층의 수요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공급이 되게 좋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저는 이제 수요하고 비즈니스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보니까 1인 가구의 아까 이제 66.4%가 얘기했는데 47%가 60세 이상입니다. 1인 가구까지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가구주 연령대별로 그 증가 추세를 봤더니 49세 미만의 가구주가 49세 미만의 가구주는 계속 감소합니다. 왜 증가하느냐? 아까 1인 가구가 50세 이상의 가구주의 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은퇴가 201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차 그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고 5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녀가 출가하면서 2인 가구 됩니다. 또 이제 사별하고 2인 가구 됩니다. 이 부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실제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약간 47%니까 1인 가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50%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의 수요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지는 것도 필요로 해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봅니다. 그 수요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47%가 되면 앞으로도 비중 이순간은 60세 이상의 어떤 가구의 수요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0세가 넘어가면서 그 수요를 이제 제가 주택 분양 전망하면서 봤는데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다운사이징 하지 않고요. 65세를 기점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사이즈가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베이비 부모들은 1차 베이비 거의 다 자산의 한 80% 가까이가 주택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 은퇴를 시작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되면 이제 다운사이징 수요가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65세 전후가 되면 지방은 좀 빠르고 수도권은 느린데요. 평균적으로 2020년 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은 뭐 2020년 전에 오리라고 보여지죠. 그런 이제 수요가 사실은 있는데 그 수요는 이제 아까 신혼부부 이상의 수요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건 이제 외곽에 빠질 수 있다. 어쨌든 현재 한 30평대, 40평대 살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처분할 수도 있고 대부분 현재 설문조사에 의하면 임대를 주고 그분이 외곽이나 아니면 도심에 더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수요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도시생활주택하고 연결은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소형 아파트로 가면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저소득층 이제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인 가구의 47%가 6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의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데 그 1인 가구의 100만원 소득 100만원 미만이 53.9%입니다. 2009년 기준. 그러니까 전체 1인 가구의 50%가 넘는 그 가구가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청년 중에보다는 그런 생각이고 요 층에 대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또 살집은 다 있겠죠. 도움이 100%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어떤 1인 가구에 사실은 뭐 한 53.9%가 100만원 미만이고 아까 47%가 60세 이상인데 국토부가 그걸 뭐 봤을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 증가한다고 해서 많은 수요가 현재 결과물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분명히 그런 수요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거복지 차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좀 저소득층 또 나이 많은 노인층의 어떤 주거복지 이런 부분의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떤 니즈가 또 채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저 대학 만점은 이제 직장이나 젊은 층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까 이제 좀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녀가 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현재 공급되는 도시형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 가서 제가 이제 그 가보니까 하숙집들이 이제 장사가 안 돼요. 자취집잖아요. 거기가 공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했는데 그거 느는 것은 60세 이상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젊은 대학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취하고 기존의 하숙집이 공실이 생겨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는 것이 현재 약간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이 지나면 대학생 숫자가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것도 하나 미스매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어떤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금 서울시도 시작하고 있죠. 기숙사라든지 그런 젊은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이런 것도 분명히 도시주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증가되는 연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도시생활주택으로 메울 수 없는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신혼부부 이 수요인데 이건 뭐 지금 이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 어떤 전세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한 수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점에서 그런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현재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가 아닌가 보고 기존에 어떤 공급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 이거에 대한 어떤 일부 가구의 문제 아까 좀 대학생 중에서도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당신은 이런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인용 세대 계층별로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적합하고 어떤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층을 이야기해 주셨고, 대체로 보면 미스매칭의 대상이 되는 게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고령자들이 여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오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현재는 수요 계층으로 적합하지만 숫자도 줄고 있고, 이들이 원래 주거로 하고 있던 하수촌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반작용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조금 적합할 수 있는 건 이제 고소득층의 자녀들, 특히 안전성 위험이 있고 여성들이나 이런 1인 가구들을 위한 독립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나마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도안에서 질문을 하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정책으로서 이제 주택의 어떤 1인용 가구를 위한 주택에 특히 선인이나 어떤 1인용 가구들 목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정책을 세웠는데, 이게 국조 또 아까도 잠깐 보여줬는데 투자의 대상으로 상품화되려고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잘 어떤 침체되는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하나의 정책적인 한 방안으로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좀 질문을 드리면 뭐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않고 있고요. 어떤 뭐 이런 수요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것을 일단 인류가 늘고 있으니까, 거기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업계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 모색을 위한 어떤 뭐 사정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는 게 탄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요가 필요한 수요에 어느 정도 공급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없었으면, 주차장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될 수 없었던 이런 공급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주택법상이 그게 안 만들어졌으면,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고소득층 자녀지만 일부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금융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뭐 주차장 완화 가장 큰 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으면은 그걸 통해서 전 다양하게 공급 못했지만 그런 필요한 고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이 공급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공급되면 이제 투자자가 손실이 나겠죠. 업자들도 손실이 나기 거고, 그건 이제 시장에서 지금 하기가 없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부 소무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 거기에서는 뭐 시장 논리에서 아까 말씀 주택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시장 논리에서 투자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은 뭐 어떻게 보기는 그렇지 않나, 이상하게 보기는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토론자에 대한 설명을 한철 소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용일 본위원님 설명해 주셨고, 아까 보니까 어쩌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수요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지명해서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오늘 설명 들으신 것도 토론 들으신 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좀, 원래 시작 자체도 이 릴레이 세미나가 공식적이거나 아주 규칙을 갖추는 자리가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니까 내 질문이 조금 이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라도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12에서 15회짜리를 거의 다 찍고 있습니다. 그게 또 수익성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게 3 곱하기 6m 정도 됩니다. 그게
1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싸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우리 박 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실수요층이 사실 못해요. 제가 돈 있는 사람들이 두세 개를 사서 50만 원에 세 개를 놓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50, 1050.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는 그 주택 자체를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지 자체가 어떤 거냐고 해보면은 과연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생활하라고 만들어진 주택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서 관리비나 이렇게 세입 임대료를 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오늘 논의에서 좀 상당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사서 새로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품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매매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내고 가는 사는 사람들이 주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꼭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일 때 그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것이 적당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고 사실 생각했는지 생활에서 어떤 쪽을 물어봤는지가 좀 분명해야 월 뭐 얼마 정도의 관리비를 임대료를 내면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얼마를 내고 살 것인지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아까 평당, 아까 우리 해비단가니까 평당가인데요. 지금 여기 통계자료는 더 비쌉니다. 제가 지금 그 역 앞이라 좀 현리한 더 쌌을 것 같아요.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1억이면 세 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매매가가 아니고 은행에서 그걸 받아서 내가 그거를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임대를 운영하면서 그 은행 빚을 갚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상품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시형 생활주택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행사들 제가 이제 세계 산업지역에 노동하고 현대 건설하고 비슷하고 건설에 의뢰하는 그특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맨날 뭐 적자 좀 마이너스 따고 돌리고 돌리고 건설에서 그런 걸 잘하니까. 근데 직접 제가 이제 한때 시행사를 만나니까 공식이 있더라고요. 땅값이 평당 30만 원 넘어가면 사업성이 없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평 전후에서 10평 이내 정도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분양 면적이 10평이 되고 전용 면적은 이제 한 6, 7, 8평 정도. 그렇게 나오고 가격은 1억에서 1억 5천 사이. 근데 저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10년 합니다. 10년 동안 깊이 생활하면서 쪽방, 독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제가 다닐 때는 3평짜리 방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운동 화장실이 있었고 제가 졸업할 당시에 화장실 붙은 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저 대학가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월세방, 자취방, 하숙방 이런 것들이 좀 더 양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또 조카가 서울에 올라와서 방을 구하러 왔는데 하숙집에 뭐 방값이 40만 원 하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방인데도 뭐 비싸고 어떤 방은 그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방인데도 더 싸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비슷한 위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볼까 아직도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증명하고 쾌격하고 또 그 하숙집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취방 반반 주는지 방만 쓰는 건지. 그리고 또 쪽방이니 뭐 여러 가지 큰마이방에 고시원이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회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타이밍에 2009년도에 발표되는데 불구하고 2010년 후반부터 아주 붐이 일어났다는 것도
마땅한 투자자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또 시행사가 야 이거 괜찮은데 여기에 푼돈이나 좀 벌자. 큰 돈은 안 되지만은 요것같이 공한 시기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짭짤하다. 거기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전세가 더 월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로 바뀌었는데 30평짜리가 10억을 한단 말이에요. 강남 쪽에 뭐 강북 쪽에서 5억을 한다 치더라고요. 그럼 30평짜리 그 5억 해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돈을 1억 5천짜리 세 채를 사면은 30평짜리 대체해서 월 100만 원 받으려면 150만 원 받으면은 세가 월세가 안 나가는데 그걸 10평짜리 3개로 해서 50만 원씩 받으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수요자가 훨씬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은행 금리를 따졌을 때 1억에서 월 6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은행 금리 그 분양 공부 나온 거 보면은 은행 금리 5%보다 더 많이 한다. 절대로 대출 받아서 투자하더라도 손해는 안 본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요, 공급,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 특히 또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은 강남에 이제 뭐 젊은 여성들, 직업 여성들, 직업 여성이라도 이제 술집이나 이렇게 이제 많이 다니는 여성들이 오피스텔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계시죠. 과거에 오피스텔에서 흡수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택이라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부가세나 세금대에서 많이 혜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도시형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옛날에는 밤이 불이 많이 꺼졌는데 요즘은 24시간 도시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대문시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한 명 이제 또 임시직으로 와서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 하시는데 그 친구 말 들으니까 뭐 원룸인데 둘이서 같이 쓴다. 어떻게 가냐니까 그 친구는 밤에 공부하고 저는 낮에 둘이서 자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 되는 월급인데도 자기가 부담하는 건 월세 50만 원인데 각자 하면 25만 원씩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타이밍하고 경제위기하고 여러 가지 분야 상황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고 언젠가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뭐 그때 시 교수님하고 또 일본 갔을 때 항상 그 시내 돌아다니면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 전부 다 월세, 전세 뭐 이래가지고 조그만 은근 광고들이 다 실려 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뭐냐면 선진화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사회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이 바꾸게 되니까 그리고 또 자녀분들 크면은 빨리 주택 그 청약 받으려고 독립부터 시키잖아요. 인가부터 시키고 코드까지 딱 떼어내고 그리고 집부터 황장만 해놔야 장가갈 때 여자들이 좀 잘 붙을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려면 최소한 못하도 25평을 사야 되는데 그 25평 사면 요즘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부모님 안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방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뭐 유자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산집이라도 있다고 말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나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바뀌고 있다. 수요가 니즈가 바뀌고 있다. 그런 데서 따라가는데 지금 현대건설이나 메이저 건설사도 주택사업본부, 개발사업본부 다 건설사업본부로 통합을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검토정도만 이렇게 하고 건설사들은 이미 주택 공급률이 또 100%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1인 가구,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1인 가구. 특히 그 아까 자녀들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육상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해도 100%가 안 되는데 이 도시형이라는 걸로 하면은 100%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뭐 1인 2가구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음성적인 부분들을 양성하면서 세대수하고 그러면 이게 공급률이 100%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갈 수 있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시형에서 상당히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어떤 골마 터진 골문 것이 터진 것일 뿐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가이드를 해서 좀 더 체결을 해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뭐냐면 지금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면제가 되잖아요. 뭐 그건 순수하게 아파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파트 기준에서 했을 때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인 가구면 1인 가구에 맞는 부대 편의 시설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1인 가구에 세탁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1인 가구 기본적인 레스토랑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집은 아니더라도 이런 몇 가지 부대 시설도 1인 가구들이 또 필요로 할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의 접근을 약간의 의무성을 띄워줘야 그래도 도시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아까 제가 생각하는 게 40방 다 단독주택들이에요. 단독주택들 인종관계 프라이버시 없어요. 그냥 성문에는 다 보여요. 그런 개념을 그대로 아파트 수평 구조로 수직 구조로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에서 뭐 0.2억 원 이렇게 그거 단독주택에서 옆집에 다 보이는 그런 구조를 비하면 여기서 0.2억보다 2억에도 많이 떨어져요. 어떤 기준은 어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과연 그게 좋냐면 꼭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그때보다 상황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는 그런 정도 깨끗하고 정연화되고 뭔가 약간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적에서 땅값 구조는 어차피 상업적에는 뭐 입주, 채광 이거 전혀 지장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뭐 사람들이 이미 감수를 하고 가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은 국회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낮에 잠을 자야 되니까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한 가지 아까 이용의 역할이니까 좋은 말씀 제가 간파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하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실부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과거에 실부타운으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실부타운이 분양이 안 되잖아요. 예각으로 그렇고 제 도심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실부타운화 해버리면은 그 혐오시설로 되버리죠. 이런 문제점들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대책 문제, 공급 문제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 수요 계층이 1인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조치했던 거고 그걸 도시환경화주택에 대체해 주는 거고 투자자들도 그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것들 공급되니까 이것이 팔았는데 사실은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긴 좋은데 너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전전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완화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더욱더 그냥 많이 공급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 계획을 예측을 못했대요. 예, 아니 어차피 시장은 이제 그 틈을 타서 막 옮겨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머릿속에 서울의 주택 상황, 서울의 주거 시장 이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법은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오히려 더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더 많은은 아니지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한 70%. 네. 그다음에 부산이 좀 나머지는 사실 거의 대전 미미한데 도시가 조금 광역시에서 여러 군데로 지어지면서 그것도 하나의 약간 또 다른 주택시장의 위험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열악한 환경성이 지방은 전혀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 하는 것은 지방의 또 사정인 것 같습니다. 뭐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고 공동생활주택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조금 잠깐만 순서적으로 몇 종만 하시고 또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당 가격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후배가 이제 노원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주거 기준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살려다 보면 위층에 누가 퇴근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소리 못해요. 층고 제한이라든지 외벽과 벽사이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결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같은 평당 가격에 수익성 공급적인 원리는 잘 맞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임차인의 보호라든지 주거 기준에서 예약하다 이런 측면이 좀 크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위주에 대해서 좀 싸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 같은 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는 그 기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인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에서 완화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박사님 어떤 측면에서는 감수하고 들어가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수준이 되니까 국가 정책으로 주거의 수준을 펼치는 것이 안 되냐. 분당 가격 내에서는 크게 큰 차이도 없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나 다른 쪽의 오피스텔하고 차이가 있을까 도시나 아니면 또 같은 전세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거기 다른 분명히 많은데 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렇게 많은 부재를 원하시는 이런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건 사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지나다 보면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이제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설계는 안 해봤어요. 실무적으로 안 해봤는데 쭉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이렇게 지금 다 불법 건물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그 대학가 근처에 있는 게 맞습니다. 허가는 주택으로 해놓고서 다 쪼개놓습니다. 주거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법에서 이걸 활용을 해준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 주택이란 큰 카테고리가 전에는 분명히 이게 불법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뭐 고시원이겠든 뭐가 됐든 다 쪼개놓고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2009년 2월부터는 이게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제가 그렇게 뭐 주로 이제 뭐 지방 인천이나 경기권들에 보면 그 택지 개발 지역에 그 단독주택 공급지에 가면은 그 LH나 이런 데서 가구 수를 제한을 합니다. 뭐 6가구, 5가구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좀 이건저건 조사들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절대 안 됩니다. 그 설계 기치에는 5가구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7가구, 9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이거거든요, 지금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냐 이거죠. 그때 당시 한 사람은 다 불법이라고 해갖고 벌금 받고 시정연행 받고 나름대로 불법자로서 사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2009년 2월이라는 기점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주택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부대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뭐 소음 문제 그러니까 생활로서 감수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걸 누리고 말고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문제지 이런 주택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너는 살아라.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는 사회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주택이라고 해서 주거 수준이 여러 개도 된다는 조건은 아닐 텐데, 가격도 싸지 않고 여건은 열악하고 그러나 거기서 살 수 있게 살아야 하는 뭐 그런다면 결국 시장 논리로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뭐 주택 수요가 또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될지 아니면 보다 더 심도적인 지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부터 간단히 하시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모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룸이 워낙 그런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원룸이나 이런 게 너무나 그런 방음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고 그리고 지금 생활 리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그런 자기 생활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원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규제 있잖아요. 규제 기준 같은 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원룸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은 대학가나 뭐 고신촌도 마찬가지고 다 원룸으로 지어요. 왜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런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이런 원룸을 많이 공급하는 게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런 규제 기능 그런 뭐라 그러지? 쾌적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기준 있잖아요. 방음이라든가 위아래 좀 아까 권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잘은 못 봤는데 도시형 주택이 지금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가 사회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과연 이걸 그대로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주택을 그런 원룸을 공급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기 무조건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규제 완화로 일관의 규제 완화 추세를 이렇게 해가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룸 쪼개기 이런 게 주차장법 이번에 처벌이 되는데 사실 처벌을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잘 모르니까 이제 행정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이게 처벌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법은 있는데 완화된 법은 있는데 그 완화된 법조차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부 원룸 쪼개기 해가지고 지방에 보통 대학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대학생들인데 지나치게 고하는 보통 보면 다 50만 원 이상, 5, 60, 70까지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그런 대학가나 이런 원룸 이런 약간 특이성이 있는 그런 원룸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좀 규제가 주차장 완화가 또 됐다고 제가 이거 보니까 기가 좀 막히는데. 근데 저는 반대 논리까지.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쪼개잖아요. 예. 안쪽에 쪼개서 10개가 된 거예요. 예. 안쪽엔 5개예요. 그럼 5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됩니다. 수요 공급돼 있죠. 저는 오히려 지금 저는 사실 반대로 주차장 적게 주면 반대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규제를 제가 얘기하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어떤 이런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규제, 그런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예를 들어 재료라든가 있잖아요. 전부 다 나무 배양판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방음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 부분은 예외적으로 완화가 되는 경우를 규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속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게 있는데도 단속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지금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정말로 어차피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말 대세라면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질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차장 부분만 잠깐 넣고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는 이유는 아마 부족한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주자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저렴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조건을 좁혀줌으로써 약간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들을 공급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을 거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걸 줄이면서 주차장이 없어도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건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 실제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만약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만 채워지도록 규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1인용 차 한 대씩 가지고 그 주택 주차 수요는 결국은 바깥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한 대책들이 없이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래의 원칙대로 지어지게 한다든가 그 완화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 결국은 그것들이 다 도시가 짊어져야 예. 그런 부담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완화해주면서 주차장 부담도 줄여주고 인동화물도 줄여서 많이 지어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싼 주택이 그러면서도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주택이 일반인들에게 공급되어지느냐 하고 보면은 결국 그렇게 싼 것 같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러면은 이 정책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었고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또 진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명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책은 좀 생깁니다만 이게 다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수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그걸 공급하게 된 계기는 또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저는 이제 뭐 합판을 한 경우는 좀 못 봤어요. 선배님 몇 분이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없는데 근데 소음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한 정확하게 그 주택이란 그게 안 지어졌기 때문에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아니면 아니고 들리는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어떤 주택으로서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좀 만약에 수익성을 안 나게 만들어 보이면 이제 아까 이제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또 이제 수익성이 어떤 적정한 기준에서 필요하지만 그게 또 과도해져서 수익성이 안 나게 되면은 수요는 있었던 시장인데 공급이 전혀 안 되게 되는 또 참 모습이 생기거든요. 아까 신혼부부라든지 아까 실버타운도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현재와 같이 파격적인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갔을 거고 공급자나 설계도 했을 거고 실용자도 나타나가지고 공급이 됐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보는데 서대문에도 그 연대 근처에도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고 하수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업자가 잘 지는 주택업자 중에 그냥 난림업자들이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겼거든요. 좋은 데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어떤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규제도 적정한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또 보면 이제 공급이 늘어가면서 그 공급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게 공급이 안 돼 버리면 또 문제라는 생각하거든요. 공급이 늘면서 시장에서 조절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경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지어진 주택이 과연 어떤 형태로 도시 속에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한때 시민들에게 공급됐던 서민주택, 서민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필요했고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공급되다 보니까 몇 년 되지 않아서 철거의 대상이 됐고 도시의 어떤 흉물로 남아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공급됐고 그 완화된 기준이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고 또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돼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몇 가지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동안에 어떤 주택의 기능을 대신하느냐죠.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하숙촌이나 이런 데서 공급했던 조금은 저렴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분들의 그 주택의 주거의 방을 이용해서 했던 분들의 그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 흡수해온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은 그 집들 남아도는 이제 방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여기서 다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이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듭니다. 우리가 그 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하고 막 공급을 해줬더니 원도심에 있는 지역들, 구도심 지역에 있는 데들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 살리겠다고 또 많은 또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에 있어서의 또 다른 측면의 피해를 보듯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어느 한 측면만 너무 지금 강조되어서 시대에 맞지만 강조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주거의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꼭 지금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아주 여기 지금 아주 제목에 들어서 저는 마음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형태적인 수요적인 것, 입지적인 것,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목이 없고 또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아까 주택 가격 이외에 또 혹시 실수요자가 궁금하시면 여기서 뭐 뭐를 좀 따지고 우리 하자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다 주장해달라고 그러네요. 지금 오늘 포커스가 지금 약해지는데요. 지금 공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용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투자자와 공급자만 득을 봤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아까 지적된 부분들을 과연 사용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의 주거는 구입자하고 사용자가 계속 일치하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체에 깔리지만은 일반 아파트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금 흐름이 사용자가 별도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목적의 공급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이사장님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치고 나서 발제자들에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쭉 이제 듣다 보니까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라는 거는 어쨌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어쨌든 1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거고 그걸 목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당 가격이 일반 아파트랑 별 차이도 없더라. 그러면서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더라.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 쪽에 이제 공무원들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흥미라는 게 딱 해서 윗분이 딱 뭔가 정치의지가 딱 있으면은 밑에서는 확 기안해서 그 다음날 탁 안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뭔가 정책이 굉장히 신속하게 가시적으로 뭔가 추진이 되면은 굉장히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승진을 해요. 근데 그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습니까 거기에. 없애기 위해서 뭐 정책 실명제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그 명리라 그럴까요? 돈 매출세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검토하다고 지금 생각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저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되어 왔던 것들 중에서 뭐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택 건설 기준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 기본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뭐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졸속 검토하고 지금 오간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인 가구들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거주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했는지. 그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들은 전부 그냥 밤늦게 와서 그냥 하숙생처럼 잠만 자고 가는 사람들로는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다면은 뭐 좀 약간의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재료도 좀 호란 재료를 쓰고 뭐 층간소음 기준도 좀 완화시키고 조경 면적도 완화시키고 주차장 면적도 주차장 그 의무 횟수도 완화시키는 그게 뭐 어느 정도 싸게 공급된다면 용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 다 희생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정책이 가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강 개정의 그 주택법 개정의 근거 데이터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우리 교실에서 뭐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뭐 하시는 데 있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안 하고 이거 했다면 정말 조속 아니고 조속 행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신 분들도 오셨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좋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제를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유지하든지 그린벨트 해제에서 하든지 어쨌든 일단 땅값이 싼 데서부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해가지고 어쨌든 비싼 재료 못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결국은 이제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도 이제 마지막 남은 솔루션은 결국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건축가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건축주가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설계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누구나는 아니지만 웬만한 건축가는 다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정말 훌륭한 건축가는 싸면서도 좋은 건축진인데 훌륭한 건축가인데 오늘 우리 한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디자인 솔루션이 결국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떼어야 되고 이거 다 지키면 그럼 디자인 솔루션이 없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집값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시켜줘서 결국은 이제 건축비를 낮추는 거잖아요. 의무 규정들 다 완화시켜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낮아주면은 마지막 희망을 볼 수 있는 데가 디자인 솔루션인데 디자인 솔루션마저 없다면 결국 이거는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들한테 공급하지 못하는 정책인데 어떻게 이게 추진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슨 국정조사를 들어가든지 제대로 파헤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 경실련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시든 하시든 좀 규명을 좀 해봐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주택으로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최대 수요라고 할 수 있는 1인 가구 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매력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 최근에도 1인용 가구 증가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이제 이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같이 가다 보니까 또는 입지 가장 좋은 어떤 어디에다가 이걸 위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가 조정 능력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입지들이 도시생활주택의 대상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의도와 달리 건축주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책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연결시키시니까 그거는 조금 연결돼서 그 정책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 건설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조금 그것이 좀 차이가 의도와 달리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몇 사이 안 계시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시는 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 투자자, 공급자 이렇게 일반 아파트는 사용자와 수요자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자와 수요자가 수요자가 틀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사용자에서 내가 수요자면은 내가 내 집이 잘못됐다고 컴플레인을 해요. 건설사한테 이거 고쳐주시오. 층간소음 여기 브랜드 그 메이저 브랜드 안 들어가니까 걔들 노하우도 떨어지고 그 컴플레인 할 때도 없고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투자자 자기가 살지 않는데 무슨 컴플레인 안 해요. 주택법 맞춰서 공급했어요. 법적 이상 없습니다. 근데 슬라브두께 150원 하는 거하고 250원 하는 거랑 층간소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만큼 해달라고 누가 그걸 컴플레인하고 조정을 누가 해요. 결국은 사용자가 대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바꾸고 말하면 정부기관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각 연구원에서 국제연구기관에서 빨리 지금 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떤 컴플레인들이 있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걸 빨리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20초만에.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다른 데도 저는 바깥에 너무 많은데 그런 바깥에 지금 2, 3일 위한 수용 가구 저는 이번이 제일 강렬하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1인 가구만 시키게 되는 이대적이라는 저는 가장 지금 대안으로서 시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2인만 거주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시고 발제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토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더 거기에 추가돼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 문제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 하시는 그렇습니다. 대선 상황이라 토론이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 2010년도 8차라는 사실 메일이 있는데 그동안 재밌게 좀 잘 참여를 하고 한 번 정도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사회자도 보고 이런 거 발제를 해보니까 오늘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토론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딴 수요셨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즐거웠고요. 사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정책에 대한 얘기가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좀 뭘 자꾸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법 내에서 그걸 자꾸 좀 소화를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항상 새롭게 짓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노인층과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세대, 은퇴가 시작이 됐고, 여성 노약층에 대한 수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기존 지어진 주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대량으로 공급됐던 신도시들이나 기존에 현재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을 그러면 얘는 그 하나의 대안을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규정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맥시멈 사이즈입니다. 현재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이 요새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면 85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성숙한 구조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나. 몸집은 이미 커져 버렸는데 또 다른 곳으로 새롭게 공급을 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비대해지고 거대해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또 다른 쪽에서 책임지는 그런 악순환보다는 현재 있는 스스로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운사이징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결론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원형 주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대지에 푸른 잔디도 깔려있고 주택도 기와가 있거나 어떤 좀 발코니 굉장히 좋은 주택을 전원형 주택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하니까 마치 무엇이 도시형이냐. 근데 지금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기준이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좁고 조밀하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소음도 이렇게 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면의 어떤 명칭처럼 즉 도시형이라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살기에 저렴하고 좀 낮은 수준의 또는 살기 불편한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도시 사람으로 도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도시형을 그렇게 좀 한국화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더 보호스럽고 사람 살기 쾌적하고 이런 주택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공급을 해줘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질 텐데 지나치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전원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비시켜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붙일 거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저가형 생활주택이든지 아니면 그냥 1인용 주택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 좋은 명칭을 내가 붙여가지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마치 공급하시는 데 참여하셨던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보다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젊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고령화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주택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런 주택이 앞으로 우리에게 맞는 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같이 참여해주시고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시고 시간 꽤 많이 일났습니다.